죽음의 빨간 구두 아파트.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의 이야기. 당시 나는 사이좋은 모임 안에서 즐겁게 놀았다. 그 모임이란 나와 내 친구인 K, T, R. 그렇게 넷이었고 T와 R은 여자애들인 4명을 말한다. 이 넷은 2학년에서 3학년 연속으로 같은 반이 됐고 자리도 몇 차례나 가까워지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4학년 때 K, T와는 반이 갈라지고 말았지만 그런데도 방과 후에는 모두 복도에서 만나 잘 놀았다. 어느 여름 무더웠던 날, 언제나처럼 방과 후 복도에서 모여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서로 의논했다. 잠시 후 K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높은 아파트에 가보지 않을래? 아직 간 적 없지? 그 아파트는 15층짜리 건물로 우리 마을 안에서도 제일 높은 아파트였다. 당시 우리 동네 아파트들은 주민 말고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우리 모임은 근처의 여러 아파트에 드나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높은 아파트는 조금 먼 데다 친구 중 사는 애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이었다. 그러자 R이 말을 꺼냈다. 저긴 안 돼. 의미심장하게 말을 꺼내서 K는 왜? 하고 힘껏 받아쳤다. 나도 잘 모르는데 엄마 아빠가 저기 가면 안 된다고 했어. 그렇게 R은 말했다. 나는 뭐가? 어째서 안 된다는 건지 신경이 쓰여. 그게 뭐야? 그냥 가보자. 신경 쓰이잖아. 하고 모두 가는 분위기를 재촉했다. 그러자 R은 그럼 난 안 갈래. 미안. 하고 먼저 돌아갔다. T는 R이 돌아간 게 조금 걱정스러운 듯 보이면서도 나도 가고 싶긴 한데. 같은 말도 했지만 걱정되는 모습을 보여 결국 K와 나 둘이 가기로 결정했다. 그 아파트까지는 3km 정도 됐을까. 조금 멀어서 도착했을 때는 다리가 조금 아팠다. 이날은 날이 갠 맑은 하늘로 뜨거운 아스팔트와 빗물이 섞인 이상한 냄새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우린 언제나 아파트를 탐험할 때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제일 위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계단으로 내려왔는데 이날은 피곤했었는지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위에서부터 계단을 내려오면서 탐험하자는 이야기가 됐다. 그러나 K가 힘드니까 쉬자고 말을 꺼내서 탐험 전에 엘리베이터 홀에 있는 벤치에서 일단 쉬게 되었다. 10분 정도를 학교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2개 중 한쪽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왔다. 눈앞에 엘리베이터가 열렸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안을 들여다보러 갔더니 빨간 여자 구두가 엘리베이터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람은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나는 K를 부르고 그 빨간 구두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둘이 엘리베이터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빨간 구두는 사라져 있었다. 아깐 있었는데? 살짝 기묘하게 생각되면서도 둘이 15층까지 그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 이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층은 1, 3, 5, 8, 11, 14층으로 멈추는 층 말고 다른 층으로 갈 때는 제일 가까운 층에서 계단을 이용해 가게 되어 있었다. 내가 처음엔 뭐라? 14층까지밖에 없는 거야? 라고 했더니 K가 그렇다고 알려줘서 14층 버튼을 누르고 도착하길 기다렸다. 5층을 지나칠 때였다. 지나가는 순간 저쪽에 아까의 빨간 구두가 놓인 게 보였다. 내가 아까 그랬을 때는 이미 5층을 완전히 지나치고 있었다. K가 뭐가? 하고 물어서
나는 아까 1층에서 봤던 빨간 구두가 5층에 있었어. 했지만 K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모습으로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아무 상관없지 않냐는 반응이었다. 나는 뭔가 걸리는 게 있어 8층 버튼을 눌렀다. 5층 엘리베이터 홀까지 내려가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K에게 먼저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어. 하고 8층에서 내렸다. 8층 엘리베이터 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나는 거기서 7층, 6층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5층. 둘러봐도 그 빨간 구두는 없었다. 아까 건 뭐였을까 생각하면서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불렀다. 한쪽 엘리베이터는 14를 표시하고 있어서 아, K는 벌써 도착했구나. 생각하고 서둘러 올라가려고 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나는 순간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 빨간 구두가 나란히 놓여 있었던 것이다. 구두 전체가 기묘하게 새빨갛고 반짝반짝 광이 나고 있었다. 사람은 타 있지 않았다. 나는 뭔가 그 엘리베이터로 위로 올라가는 게 무서워졌다. 그렇지만 위에서는 K가 기다리고 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계단을 달려올라 15층까지 올라가기로 했다. 뭔가 나는 초조해하고 있었다. 빨리 K를 만나고 싶다는 묘한 외로움이 엄습하고 있었다. 그리고 15층에 도착했다. 하지만 15층 어디를 찾아봐도 K는 없다. 어쩌면 내가 너무 늦은 것에 화가 나서 먼저 내려갔는지도 모른다. 나는 쓸쓸해져서 K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다. K, 어디 있어? 아파트 안에 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근처에 있다면 들릴 것이다. 그러나 대답이 없다. 더 아래로 내려간 건가? 아니면 소리가 들리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걸까? 내 정신 상태는 점점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었다. 섬뜩한 광경을 연달아 목격했던 공포심. 그걸 K에게 전할 수가 없어 홀로 방황하는 외로움. 나는 한시라도 빨리 K를 보고 싶고 이 아파트에서 빠져나가고 싶다고 생각해 15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로 내려가 아파트 밖에서 K를 기다리기로 했다. 계단으로 14층까지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부른 후 탄다. 이번에는 빨간 구두는 없어서 뭔가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1층 버튼을 누르고 빨리 내려가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기다렸다. 나는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서 거울, 그리고 엘리베이터 창너머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멈췄다. 문이 열렸지만 나는 공포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러자 어른 남자의 목소리가 났다. 어린이 한 명 발견했습니다. 초등학생 같습니다. 에? 얼굴을 들어보니 경찰관이 둘.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 명은 무전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어떻게 된 거니?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나는 영문을 몰랐으나 안도감으로 그 경찰에게 있는 것 안겨서 통곡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다. 거기서 나는 저 말고도 K하고 같이 있었어요. 했더니 그 경찰관의 얼굴이 단숨에 새파래지는 것 같았다. K는 15층에서 뛰어내려 즉사했다는 걸 나중에 들었다. 경찰관은 그 사건으로 주민에게서 신고를 받고 이 아파트에 왔다는 이야기. 왜 뛰어내렸는지는 알 수가 없다. 방범 카메라에는 나와 K의 모습밖에 없어서 나는 경찰에게 여러 가지 신문 같은 걸 당했지만 결국 이 일은 사고로 끝났다. 다만 나는 확실히 봤다.
기묘하게 나란히 놓여있던 빨간 구두를. 그것도 3번이나.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라 잊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 센다이에서 있던 사건을 뉴스로 보고 생각이 나고 말았다. 그 뉴스든 이 사건이든 정말 그냥 사고였을까? 설마 K군이 희생제물이 된 건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에서는 이상한 물건을 본다든가 듣는다든가 한 사람이 일을 당하는 패턴이 많죠. 이번에는 15층에 가면 안 됐다 라는 패턴 같군요. 시간의 감각이 비틀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투고자는 일시적으로 연기에 갔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카이님,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이야기. 이래봬도 벌써 30년이나 이상 전의 이야기가 되지만 도호쿠 지방 A현에 있는 해안가의 마을에서 자란 우리에게 있어서 바다 근처는 최고의 놀이터였어. 해변의 생물을 찾아 의미 없이 만져보기도 하고 낚시꾼에게 미끼를 팔아 용돈벌이를 하거나 뭐 천진난만하게 노는 매일이었지. 하지만 숨바꼭질만은 바닷가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주변 어른들에게 엄하게 교육받았어. 뭐 바다는 위험한 곳이 잔뜩 있으니까. 이상한 곳에 숨어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것을 걱정했을 거라고 어린 마음에 이해하고 있었어. 그렇지만 알겠다고 끄덕여도 어차피 어린애들. 주변에 어른이 아무도 없다면 저질러버리는 거지. 나와 동네 꾸러기들 A, B, 그리고 C코 넷이 숨바꼭질을 했던 적이 있어. 당시 꾸러기들 중에 토실토실하게 살이 쪘던 실질적인 골목대장인 C코가 자꾸 숨바꼭질을 하고 싶다며 어른들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남자애들은 뭔가 겁쟁이 취급받는 것도 싫어서 그냥 하기로 했어. 마지못해 시작했다곤 해도 바다 근처에는 별난 구덩이 같은 것들이 잔뜩 있어서 엄청 즐거웠던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위험한 곳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법이지. 숨바꼭질을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쯤 A가 술래가 됐는데 아무래도 C코를 찾을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이 놀이를 중단하고 셋이 C코를 찾게 되었는데 좀처럼 찾을 수가 없어 셋이 나눠 찾아보기로. 그런데도 발견이 되질 않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아까 찾아도 나오지 않았던 암벽 푹 들어간 곳에서 나 혼자 C코를 발견한 거야. 다만 C코 혼자가 아니고 뭔가 멋진 일본 전통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같이 있었어. 아이였던 나는 C코 집사람이 데리러 왔기 때문에 그냥 숨바꼭질을 그만둔 거라고 한순간 생각했지만 아무리 봐도 상태가 이상했어. 평소에는 어른이든 애들에게든 쉴 새 없이 떠들던 C코가 유난히 얌전한 거야. 전통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한 곳만 바라보며 움직이질 않아. 이건 큰일 아닌가 싶었던 나는 다행히도 그 둘이 나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 몰래 그냥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어. 자세히 보니 전통복의 할아버지는 바닷물이 들이치는데도 전혀 젖어있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한동안 C코의 몸을 끈적스럽게 만지고 나서 품에서 쇠꼬챙이 같은 걸 꺼내 슬그머니 C코의 옆구리에 쑤셔 넣었어. 나는 할아버지 행동에 놀라서 굳어버렸어. 솔직히 지리기도 한 것 같아.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 꼬챙이를 한 개가 아니라 차례로 C코에게 꽂아갔는데 기묘한 건 피는 전혀 흘러나오질 않았어. C코도 계속 찔려서 눈이 동그래져 있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 그러는 동안 꼬챙이를 통해 누렇고 희뿌연 게 흘러나온 거야. 그러자 할아버지는 꼬챙이 끝에다 흰 자루 같은 걸 붙이기 시작했어. 아무래도 그 걸쭉한 액체를 자루에 모으는 것 같았어. 아마 2, 3분 정도라고 생각되지만 자루가 가득 찬 듯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자루를 여물고 정리를 해나갔어. 반면 C코는 그렇게 통통했었는데 어느새 바짝 마른 지렁이처럼 되어 있었어.
이건 장난 아닌 걸 보고 말았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할아버지가 문득 내 쪽을 향했어. 그리고 뭔가를 말하려는지 입을 크게 둥글게 벌렸어. 그런데 뒤에서 어른의 목소리가 이 녀석! 그렇게 여기서 숨바꼭질하지 말라고 했잖냐? 고함을 쳐서 돌아봤더니 A의 아버지. 아마 시코를 못 찾아서 당황한 둘이 어른들에게 알리러 간 것 같아. 나는 시코가 바짝 말라버렸다는 걸 전하고 이상한 할아버지에게서 도망치려고 A의 아버지에게 달려갔어. 진심이 담긴 꿀밤과 크게 욕을 먹은 내가 시코가 있는 곳으로 A의 아버지를 끌고 갔더니 쪼그라들지 않은 뚱뚱한 채인 시코가 쓰러져 있었어. 그 할아버지도 꼬챙이로 찔린 자국도 깨끗이 사라져 있었어. 결국 시코는 숨바꼭질 중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기절해 있었다고 해 병원으로 옮겨졌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정신이 돌아왔다고 해. 한편 우리 셋은 죽을 만큼 어른들에게 설교를 들었지만 나는 아까의 광경이 눈에 아른거려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 그 후 며칠 동안 시코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팔팔해서 우리 꾸러기들 위해 군림하고 있었어. 나도 그건 내가 더위를 먹어서 본 환상일 거라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었어. 그렇지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어린애들인 우리들의 눈에도 띌 만큼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그 애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 아무래도 무슨 병을 앓는다고 해서 나는 엄마에게 이끌려 A, B와 같이 병문안을 갔어. 거기에 있던 시코는 예전에 얄밉고 뚱뚱한 시코가 아니라 엄청나게 마른 모습의 시코였어. 게다가 마른 것뿐만이 아니라 보기에도 피부에 수분이 사라져 애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주름투성이가 되어 있었어. 그때 바다에서 봤던 모습이 되기 몇 보 전인 것 같았어. 나는 얘는 곧 죽겠구나 생각했지. 병문안에서 돌아와서 나는 엄마에게 그 할아버지와 꼬챙이에 찔린 시코에 대해 말했어. 엄마는 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그러냐고 하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 그리고 전화를 마쳤고 다음날 그때 일을 내게 물어보러 사람이 와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어. 평소보다 훨씬 엄격한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했지. 다음날 학교 수업 도중 교장쌤에게 불려나갔고 교장실에서 모르는 아저씨에게 시코의 이야기를 추궁당했어. 그 아저씨는 낡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런 모습이었냐고 내게 물었어. 그 그림에는 남루한 모습을 하고 머리가 부자연스럽게 삼각형인 남자와 그때 할아버지처럼 멋진 옷을 입은 남자가 그려져 있어서 나는 그 멋진 옷의 남자와 닮았다고 대답했지. 그러자 아저씨는 한숨을 푹 쉬더니 교장쌤에게 아무래도 아카이님 같다고 더 이상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 교장쌤도 뭔가 안심된 듯한 느낌이었어. 그 후 나를 무시하고 올해는 풍어의 해가 될 거라는 둥, 어협에서 시코의 집에 위로금을 전달할 거라는 둥 하다 내가 아직 있다는 걸 깨닫고 바로 내쫓겨 나는 수업하러 돌아갔어. 시코는 결국 생각보다 빨리 죽었어. 시코의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시코의 가족들 뿐으로 다른 어른들은 모두 싱글대며 즐거워하는 느낌이었어. 솔직히 나도 시코를 싫어해서 마음속으론 좋아했지만 지금까지 경험했던 장례식과는 다른 모습에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했지. 우리 아버지도 시코의 부모님에게 신이 데려간 거라며 이상한 위로를 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 그해 가을은 내가 몰래 엿듣게 되었던 그 아저씨와 교장쌤의 말대로 최근 수십 년 새에서 제일 큰 풍어의 계절이 되었어. 하지만 우리 마을 말고 다른 항구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우리 마을만 굉장히 윤택해진 것 같아. 나도 A도 B도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인지 모두 통통하게 살이 올랐어. 로켓 폭죽의 명화. 얼마 전에 반창회가 있어 그때 화제가 되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정리해본다.
괜찮다면 들어줬으면 한다. 무섭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땐 뒤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 본가는 깡촌에 있다. 걸어서 2분 정도면 바다. 깊은 바다가 가까이 있는데 그 바다는 바닥이 갑자기 깊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물론 수영 금지 구역. 그리고 전철로 2정거장 정도만 가면 조금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어서 여기서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야 할까. 모래사장에다 파도도 잔잔하고 물도 꽤 깨끗했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쭉 여기서 살아왔으니 그런 바다라도 너무 좋았다. 그렇지만 그 일이 벌어지고부터 나는 바다가 조금 무서워졌다. 특히 밤바다는 아주 싫다. 괴담과는 다를지도 모르는데 조금 이상하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다. 그건 내가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때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조금 전의 이야기. 나는 그날 친구들과 불꽃놀이 할 약속을 했다. 그 중에 피부가 하얗고 작은 여자애가 있었다. 어렸던 나는 잘 몰랐지만 그 애는 가정사정이라고 할까.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다. 히로코짱이라는 이름이었다. 우리 엄마는 상냥하고 좋은 엄마였는데 히로코짱과 놀았다고 하면 항상 언짢은 얼굴을 했다. 어렸을 때 몰랐지만 그의 아버지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았다. 그걸 알게 된 건 한참 후였는데 술, 돈 문제, 여자 문제로 형편없는 인간이었다는 것. 나는 잘 몰랐어도 밤에 갑자기 나타나 난리를 치거나 했다는데 뭐니 해도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런 연유로 그날 나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치고 친구들 다 모여서 불꽃놀이 하러 간다고만 말하고 놀러 나갔다. 히로코짱도 온다는 걸 숨긴 채. 밤 8시 넘어 바다에 도착했더니 모두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두워서 얼굴들은 안 보였지만 실루엣과 말소리로 어디쯤이겠구나 알겠어서 나도 모래사장에 발이 빠지면서도 달려갔다. 모두는 내가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불꽃놀이를 시작했다. 나는 히로코짱이 아직 오지 않은 걸 알았지만 놀고 있으면 오겠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며 애들 사이로 섞여들었다. 어린애들만의 불꽃놀이라는 건 엄청 즐겁다. 왠지 모두가 이상할 정도로 신바람이 나서 평소 이상으로 들떠있던 게 기억난다. 신나게 떠드는 사이 불꽃놀이를 거의 다 해 나머지는 메인인 로켓 폭죽들만 남았는데 히로코짱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역시나 메인을 먼저 해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 히로코짱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지만 모두는 오늘은 이제 히로코짱은 안 온다고. 하긴 시간도 꽤 늦었고 결국 나도 그 말에 찬성하고 말았다. 로켓 폭죽이라는 게 딱히 멋진 것도 아닌데 어린 마음엔 왠지 확 와닿는 게 있다. 뭐니 해도 나도 빨리 로켓 폭죽을 날리고 싶어 조바심이 났던 것 같다.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어도 우리는 바다를 향해 로켓 폭죽을 날리기로 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됐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게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걸. 슝 소리를 내면서 바다를 향해 한 발이 날아가서 터지고 그리고 사라져간다. 슝 날아가는 로켓 폭죽을 눈으로 좇으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더니 시커먼 해면에 뭔가가 보였던 것이다. 그 순간 아무도 입에서 말을 꺼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모두가 깨달았을 거라 본다. 모두 옆으로 일렬로 늘어선 채 그저 파도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거기에 있던 건 히로코짱이었다. 그 애는 하늘을 본 채 누워서 파도의 움직임에 맞춰 둥둥 떠 있었다. 이상했다. 엄청나게 멀고 게다가 어두웠었는데 보일 리가 없었을 텐데 원래 그게 사람인지조차 알 리가 없다.
그런데도 왜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았을까? 우리들은 누구 하나 그런 그 애를 보면서도 비명소리 하나 내지를 않았다. 누구 하나 눈을 떼지도 않았다. 그저 바다에 떠있는 그 애를 보고 있었다. 다음날 우리는 그 애가 실종되었다는 걸 담임쌤에게 들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함께 불꽃놀이를 했던 모두가 그 전날 불꽃놀이에 그 애가 온다는 걸 부모님에게 비밀로 했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다른 누구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었고 서로의 집안에서 화제로 삼을 일도 거의 없었다. 너무 무서웠고 왠지 절대로 입에 담으면 안 될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 애가 발견되지 않은 채로 여름방학이 됐고 다시 2학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평소 얌전했던 그 애가 사라진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엄마들의 소문으로는 그 애의 아버지가 그 애를 어떻게 한 게 아닐까 했지만 진실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불꽃놀이에 참가했었고 반창회에 나왔던 건 나와 다른 한 명뿐이었다. 술에 취한 그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대던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자기가 바다로 들어갔어. 모두가 꺼지라고 했더니 이러고짱 스스로. 지금도 생각난다. 파도에 흔들리던 그 애와 그 애를 바라보던 모두의 심각한 눈.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더운 여름날에 생겼던 그 일을.